오슬로의 5월은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안개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화연구소 본관 강연장 무대 옆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홍중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외교관, 군 전략가, 학자, 그리고 기자들. 자리에 빈틈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다음 세계 2위, 1인당 국민소득 87,000달러. 청중석에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동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건 제 예측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2009년에 이미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반도입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강연장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지는 것을 저는 무대 위에서 또렷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팔짱을 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어느 강대국도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항상 시간을 끌려합니다. 왜일까요? 청중석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내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 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묶어두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에서 들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한 북유럽 분석가가 1년간 한반도를 들여다본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21세기 패권 경쟁에 가장 민감한 변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오슬로 평화연구소 본관 감연자. 시계는 오전 10시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제 이름과 직함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헨리크 마티아센.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동북아 안보 경제수석연구위원 23년차 분쟁지역 경제분석가. 화외자가 제 이력을 청중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칸반도 전후 복구 모델링, 예멘 내전 종전 시나리오 분석, 우크라이나 재건 경제 추산.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독일 통일 30년 후 경제효과 추정 연구. 청중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그 대목에서 짧게 코웃음을 치는 것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남성을 알아봤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동독 재건정책 자문관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초청 패널이기도 했죠. 강연 시작 30분 전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사, 흥미로운 발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한반도 통일을 독일 사례와 비교하려 한다면 청중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답하는 것이 학자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회자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23년 동안 무대에 서본 횟수가 2,000번이 넘는데도 그날따라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슬라이드 리모컨을 쥔 손끝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 자신도 그 무게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단순한 학술 강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무대에 서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인사를 짧게 마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가져온 자료는 지난 1년간 제가 프리오에서 동북아 6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집한 분단국가 통합 시나리오 데이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동북아의 작은 분단국가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21세기 강대국 패권 구도에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베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그가 발언하도록 양보했습니다. 박사, 시작부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는 동독 재건정책 자문관으로 12년을 일했습니다. 통일 비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무게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만 약 2조 유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한반도에 비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작은 동의의 끄덕임이 보였습니다. 베버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1인당 소득 격차가 3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추정치로 약 30배입니다. 산업 구조 차이, 인프라 격차, 사회 시스템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이동 문제. 박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져왔든 한반도 통일은 통일 한국을 최소 30년간 가난하게 만들 겁니다. 이건 환상이고
한국인의 자기만족용 시나리오입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성벽을 가볍게 쳤습니다. 배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이런 종류의 도발은 수도 없이 받아왔거든요. 배버가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를, 그래서 강연의 균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배버 자문관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그 우려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청중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무대 위로 모이는 그 묘한 압력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왜 한반도 분단은 70년이 넘었는데도 풀리지 않을까요? 한국과 북한이 못 풀어서일까요? 아니면 풀리면 곤란한 누군가가 따로 있어서일까요? 강연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좀 전까지 배버에게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입 밖에 꺼내기를 주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4개의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가 공식 석상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공식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분석가들의 폐쇄 세미나에서는 같은 외교관이 정확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홍일한국은 자기 나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청중석 뒷줄에서 한 동양인 남성이 노트를 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가 베이징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부소장 왕샤오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그가 강연 내내 노트를 빼곡히 적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그 모순을 풉니다. 강대국들이 왜 공식 입장과 비공식 입장이 다른지, 그리고 그 격차가 어떤 데이터에서 비롯되는지, 자원, 인구, 산업, 군사, 이 네 가지 축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연을 1년 전부터 준비해왔지만 자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한 가지 의문이 깊어졌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의 무게를 스스로 알고 있을까? 분단된 상태로도 이미 세계 15위 경제국인데 합쳐졌을 때의 시나리오는 본인들도 짐작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저를 가장 흥미롭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순한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60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변화 곡선.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80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약 3만 7천 달러입니다. 한 세대 만에 약 460배 성장했습니다. 유료 경제사에서 이런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화면 위에 짧은 자막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인류 경제사상 가장 빠른 성장 국가. 그런데 여러분, 이 460배 성장이라는 숫자가 분단 상태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영토의 절반이 막혀 있고 북쪽으로 향하는 모든 육로물류가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그 막힌 영토가 열리고 막힌 자원과 막힌 인구가 합쳐진다면 다음 30년의 성장 곡선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에버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좀 전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무대 위에서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23년 동안 강연을 해본 사람은 청중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서 분위기가 언제 뒤집히는지 감지하는 본능이 생기거든요. 저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은 이 곡선의 연장선입니다. 한반도가 통합될 경우 향후 30년간 어떤 경제적, 자원적, 군사적, 지정학적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그 변화가 강대국들에게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향해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기 직전 강연장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청중의 시선은 무대 위 단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배버조차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나면 청중 100명 중 적어도 절반은 한반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떠올리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지하자원 분포가 색깔별로 표시된 광물자원 지도였습니다. 북쪽 지역이 유난히 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 자원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현대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 잠재 가치는 약 7천조 원 규모입니다. 남한과 비교하면 약 24배 수준입니다. 같은 한반도 안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자원의 분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대칭하다는 사실 자체가 분단의 가장 잔인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청중석에서 몇몇이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광물 이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사이트, 흑연,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그리고 가장 아래에 히토류. 평안북도 정주, 함경북도 무산, 함경남도 단천. 이 세 지역의 지명을 기억해 두십시오. 정주에는 히토류 추정 매장량이 약 4,800만 톤, 무산에는 동부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철광석 광채, 단천에는 세계적 수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지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 숫자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는 히토류 4,800만 톤입니다. 비교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 추정치는 약 4,400만 톤입니다. 만약 북한 추정치가 사실에 가깝다면 북한이 단위 지역으로 중국을 상회하는 히토류 보유국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연자니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돌아보며 무어라 속삭였고 누군가는 자료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잦아들기를 잠시 기다렸습니다. 베버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과는 다르게 그의 목소리가 약간 빨라져 있었습니다. 박사, 그 숫자는 추정치 아닙니까? 매장량과 실제 채굴 가능량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환경비용, 인프라 부재, 채굴 기술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광채에 대한 정밀 탐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지정학적 결론을 내리는 건 학자로서 위험한 비약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답했습니다. 자문관님 말씀 100% 맞습니다. 베버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깔끔하게 인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매장량과 경제성은 별개입니다. 채굴이 가능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전력이 있어야 하고 항만이 있어야 하고 가공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4,800만 톤은 그저 땅속에 묻혀있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자문관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로, 전력, 항만, 가공시설을 가장 빠르게,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화면에 한국의 인프라 건설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폴란드 원자력 발전, 우즈베키스탄 화력 발전. 모두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항만을 깔아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바로 옆에 휴전선 너머에 인프라가 부재한 광물 매장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한국의 산업이 새로운 자원 기반을 얻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동북아 공급망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가공기술.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히토류는 캐는 것보다 가공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히토류 가공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중국 한 곳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자원무기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매장량 때문이 아니라 정제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반도체용 초고순도 화학 소재를 자체 정제하는 기술을 갖춘 나라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공정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한국이 가진 정밀화학 가공 기술이 북한 지역의 미개발 광채와 합쳐지는 순간 동북아에 또 하나의 히토류 공급망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은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에서 통제됩니다. 베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대 위에서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강연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붓고 있던 청중들이 조금씩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했고 펜을 든 사람들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정부의 최근 지출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3년간 호주, 캐나다와 함께 새로운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약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호주 마운트 위드 광산, 캐나다 사스카처원 광채 개발,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 재가동,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가 통합되면 이 모든 노력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호주에서 광물을 캐서 일본에서 가공해 한국으로 보내려고 짠 그 복잡한 공급망이 한반도 안에서 단 하나의 짧은 노선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캐고
평안남도에서 가공하고 부산에서 선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큰 돈을 들여 새로 만든 공급망의 의미가 흐려지는 겁니다. 홍중석 가정뒷줄,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왕샤오펌이 펜을 멈추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멈춤이 의미하는 바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버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녀를 호명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채텀하우스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막고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단지 한반도 통일이 자기 통제하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능한 시점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4개국 모두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 변수 하나만으로도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원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4개축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않고 잠시 자료 화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중에게 이 첫 번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저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종이컵이 입술에 닿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강연장 전체의 시선이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버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여유로운 자세는 더 이상 그의 어깨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흘끗 보고는 다시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축이 왜 일본의 외교 라인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에서 누군가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한 단어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청중 사이에서 짧은 끄덕임이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알았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기 전부터 청중은 이미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직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슬라이드 묶음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첫 장면은 단순한 숫자 두 줄이었습니다. 남한 약 5,100만 명, 북한 약 2,600만 명, 합계 약 7,700만 명. 두 번째 축, 인구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7,700만 명.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영국 약 6,800만, 프랑스 약 6,600만, 이탈리아 약 5,900만. 통합 한반도의 인구는 유럽 주요 3대 강국 어디보다 많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부는 듯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동북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한반도, 그리고 그 위로 그어진 두 개의 인구선. 그런데 인구는 숫자만으로 의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합계 출산율 0.72,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50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약 35% 감소합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베버가 다시 손을 들듯 자세를 약간 고쳐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의 평균 연령은 약 35세입니다. 한국의 약 45세보다 10년 가까이 젊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합된다면 한국의 노동력 절벽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최소 한 세대분의 완충 시간이 확보됩니다. 저는 화면을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두 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위가 무겁고 아래가 빈약한 역삼각형. 북한은 비교적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 두 피라미드를 합쳐보면 한쪽으로 무너지던 균형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합쳐진 피라미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 즉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미래에 시간이라는 자원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석가는 없을 겁니다. 청중석에서 한 동양인 여성이 손에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박사 이지원. 저는 그녀의 이름을 강연 전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패널 토론에 한국 측 전문가로 참석할 인물이었습니다. 이지원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 후 10년 차에 북한 지역 노동인구가
약 1천만 명 규모로 산업 현장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건 직업 재교육과 산업 인프라가 동시에 진행됐을 때의 가정입니다. 박사님, 시뮬레이션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저는 그녀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했습니다. 박사님 지적 정확합니다. 제 모델에서는 통합 직후부터 5년 차까지는 북한 인구의 산업 참여율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약 25% 수준입니다. 하회 시스템 적응 기간을 길게 두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5년 차부터 15년 차 사이에 단계적으로 60%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2천만 명 규모는 제 모델에서는 12년 차쯤에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주원 박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한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뮬레이션이 한국 내부 추산보다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강연장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화면 위에는 한국이 보유한 산업 클러스터 6개가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방산, 자동차, 바이오. 이제 두 번째 축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인구가 시장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억만 규모의 내수 시장만으로 이 6개 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나라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6개 산업이 새로 열리는 미개척 영토와 새로 합류하는 노동력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구체적인 숫자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두 대형 반도체 회사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신규 공장 부지입니다. 경기도에 새 단지를 만들려면 토지 매입에만 수십조 원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 후 북한 지역에는 미개발 평야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미 도로와 철도가 깔린 평안남도 지역은 새로운 반도체 후공정 단지로 검토 가능한 후보지입니다. 토지 비용은 한국 본토의 약 10분의 1을 수준입니다. 청중석에서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상위 수주를 유지하지만 정작 야드 부지와 숙련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깊은 수심을 가진 천연 항만이 다수 존재합니다. 통합 후 이 지역에 새로운 야드를 깔면 한국 조선업의 생산 능력이 단번에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비교 기준으로 독일 통일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베버 자문관님이 시작부터 강조하신 그 사례입니다.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약 2조 유로를 썼습니다. 분명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시점,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최강의 제조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국 지역의 라이프치히는 자동차 산업의 새 거점이 됐고, 드레스덴은 유럽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저는 베버를 향해 가볍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메모를 멈추지 않고 있었지만 저를 마주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 전체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한반도 시나리오는 독일보다 산업 다각도가 훨씬 넓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가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바이오까지 6개 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통합 후 북한 지역이 이 6개 산업의 백업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단순한 분단국가 통합이 아니라 동북아 제조 클러스터의 재편 그 자체가 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베버에게서 미세한 표정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가벼운 만족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중 전체의 자세가 무대를 향해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것을 본 그 순간 저는 다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학자로서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놓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어떤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 박자 길게 호흡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시각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통합 초기 10년은 분명 큰 고통입니다. 한국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지고 한유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옵니다. 사회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한국사의 적응 문제, 임금 격차에서 오는 마찰, 교육과 의료 시스템 확장 비용,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10년을 견딜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외환보유고 약 4,100억 달러, 세계 9위 규모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일본보다 한 단계 위인 AA입니다. 넘상 수지는 장기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가계 자산 규모는 세계 상위권입니다. 즉, 한국은 통일 초기 충격을 흡수할 재정 체력을 가진 아주 드문 분단 국가입니다. 이주원 박사가 작게 그러나 또렷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을 확인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축이 결론입니다. 통합 한반도의 인구 7,700만은 단순한 머릿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첫째, 한국이 두려워하던 노동력 절벽이 한 세대분 미뤄집니다. 둘째, 한국 산업이 새로운 내수 시장과 생산 기지를 동시에 얻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동북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 새로 등장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일본 인구가 떠올랐습니다. 약 1억 2,300만 명. 그리고 그 옆에 통합 한반도 인구 7,700만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한반도는 통합 시 7,700만, 격차는 4,50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와 1인당 소득을 함께 보면 두 시장의 실질적 무게는 더 가까워집니다. 일본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한국은 통합 후 인구 구조가 회복됩니다. 향후 20년이 지나면 동북아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데이터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연장에서 누군가 잠시 들었던 펜을 그대로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열감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이 3년 동안 강연을 해오면서 손바닥에 열이 차오르는 감각을 느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그건 청중과 무대가 같은 호흡으로 묶이는 그 드문 순간에만 찾아오는 신체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무력 통일, 흡수 내전, 외부 개입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이 숫자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통일은 한국인의 의지로, 한국인의 속도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학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곧장 다음 슬라이드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축은 오늘 강연에서 가장 무거운 카드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 변수가 왜 미국조차 한반도 통일을 마냥 환영할 수 없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중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연장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을 저는 무대 위에서 또렷이 느꼈습니다. 베버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고 메모지 위에서 그의 펜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멈춘 펜 끝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묶음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첫 화면에는 단 두 줄의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규군 약 50만, 북한 정규군 약 110만. 세 번째 축, 군사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한 박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순 합산으로 약 160만. 그러나 이 숫자는 통합 직후의 일시적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군사 부조 조정을 거치면 통합 한반도의 상비군은 약 110만에서 13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의 평균 상비군 규모는 약 18만 명입니다. 통합 한반도의 단일 국가 상비군은 나토 평균의 7배에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강연장 전체에 또렷이 울렸을 정도로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국군의 주요 무기 체계 이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자체 무기 체계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 체계의 종류와 수준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2 흑표전차, 폴란드군이 2,000대 규모로 도입을 진행 중인 차세대 주력전차입니다. 타격 통제 시스템, 자동장전장치, 능동방어 체계가 모두 자국 기술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가 모두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인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천공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영토 방어용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우디 계약 규모만 약 4조 원이 넘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옆 사람에게 무어라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버 뒤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펜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단어를 종이에 큼지막하게 옮겨 적는 것이 무대 위에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 체계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현무호는 탄도 중량 8톤급으로 통상 탄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자체 설계한 차세대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현재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 무기 체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모두 한국이 자체 설계한 무기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강국으로부터 라이선스 생산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둘째, 모두 이미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검증된 무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출국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액의 연도별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2020년 약 3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2년 약 170억 달러까지 치솟는 가파른 곡선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단 2년 사이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체계 전부가 분단 상태의 한국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분단된 상태에서 이 정도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새로운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핵. 청중석이 이 순간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핵 보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는 통일과는 별개의 외교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분석가의 입장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중 한 축이 군사 변수라는 사실은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북한은 자체 핵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통합 한반도가 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외교 합의의 영역입니다.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분석을 할 때 항상 최선의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나리오 안에는 통합 한반도가 잠재적 군사강국이 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7대 자체무기 체계 보유국. 통합 시 동북아 1위 군사력. 여기까지가 군사 축의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거운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베버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좀 전까지의 미세한 동요가 아닌 한층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박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부담스러운 변수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강해지는 건 환영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미국 한나라는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지지해야 정상입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동의의 끄덕임이 보였습니다. 베버의 질문은 강연장 전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의문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4개의 국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만 이번에는 각 국기 아래에 한 줄씩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미국부터입니다. 저는 미국 국기 아래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환영하지만 통제하고 싶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은 표면적으로는 환영할 사건입니다. 동맹국 한국이 더 큰 영토와 더 큰 시장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나 정작 통일이 임박하면 미국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 주한미군 약 28,500명의 위상이 어떻게 재조정되는가? 둘째, 통합 한반도가 미국 영향력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독자 외교 노선으로 이동할 것인가? 셋째, 통일 후 한반도가 중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인가? 저는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분단 상태일 때 한국은 미국에 강하게 의존하는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통합 한반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영토가 2배, 자원이 늘어나고 군사 규모가 동북아 1위가 됩니다. 이런 나라는 어느 강대국에도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 외교 라인이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는 진짜 변수입니다. 베버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는 무어라 말하려는 듯 입을 열다가 결국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중국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환영할 수 없다. 절대로. 중국 입장은 가장 단순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한반도가 미국 동맹 노선을 유지할 경우 미군 영향력이 압록강 가까이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상 가장 큰 악몽입니다. 베이징에서 압록강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약 700km입니다. 미군 전력이 그 거리까지 올라오는 시나리오를 베이징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중석 뒷줄에서 왕샤오퐁이 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짧게 확인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친중 노선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충족될 가능성을 베이징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두렵지만 욕심도 있다. 러시아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가스관과 횡단철도를 한반도까지 연결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합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너무 큰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적당히 분단된 상태에서 자국의 우호적인 노선을 유지하기를 가장 선호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장에서 잠시 손가락을 떼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한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네 나라 중 가장 솔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 통일 시 일어날 모든 변화 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일본과 한반도의 비교 데이터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인구 일본 1억 2,300만, 통합 한반도 7,700만, 차이가 4,50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본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한반도는 통합 후 인구 구조가 회복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 좁혀집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산업 일본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계, 반도체 소재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자동차, 방산, 바이오입니다. 일본은 자동차에서 한국에 추격당하고 있고 반도체에서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통합 한반도가 등장하면 일본은 모든 주력 산업에서 동시에 한반도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군사 일본 자위대는 약 24만 7천 명입니다. 통합 한반도 상비군은 약 110만에서 130만, 자위대의 4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체 무기 체계 보유국이며 일본은 미국 무기에 깊이 의존합니다. 이 격차의 의미를 일본 방위성보다 더 잘하는 곳은 없습니다. 청중석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4개국 모두에게 통일 한반도는 환영하고 싶지만 정작 환영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감연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대본은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손에 든 채 시선만 슬라이드 위에 고정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 그의 어깨에서 느껴지던 어떤 무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반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무대 옆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그 짧은 순간에 손등 위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쥐비 3년 동안 학자로서 무대에 서면서 발표 중에 손이 떨리는 감각을 느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떨림의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풀어놓고 있는 이 분석이 강연장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외교적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학자의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다시 내려놓고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이 강연을 시작할 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기억하실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17년 전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적어둔 나라. 그 나라가 한반도라는 사실. 그리고 왜 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4대 강국 어느 누구도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가? 저는 청중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답이 보이실 겁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들은 한반도 통일이 오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 인구, 산업, 군사. 이 4개 축이 동시에 합쳐지는 시나리오를 4대 강국은 자국 입장에서 결코 환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분단된 채로 이미 세계 15위입니다. 합쳐지면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강연장이 한 번 더 정적에 빠졌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버는 메모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충전까지의 도전적인 기색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향해 손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축이 남았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합쳤을 때 통합 한반도가 향후 30년간 어떤 경로를 그리는지 제가 직접 설계한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묶음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화면 가장 위에 한 줄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통합 한반도 30년 시뮬레이션, 마티아 셈 모델. 이제 마지막 축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원, 인구, 산업, 군사. 이 4가지를 모두 한 모델 안에 넣고 향후 30년간 통합 한반도가 어떤 경로를 그리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프리오에서 동부가 6개 연구기관과 함께 만든 모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위에 큰 글씨로 한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1단계, 통합 직후부터 10년 차까지. 먼저 가장 무거운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통합 후 첫 10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한국이 가장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청중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베버가 살짝 자세를 고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북한 지역 도로,
철도, 전력망, 통신망, 산화수도 모든 인프라가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합니다. 한국 1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일시적으로 하락합니다. 분단 상태 기준 3만 7천 달러였던 1인당 소득이 통합 직후에는 약 2만 8천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제 모델의 추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환율도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사회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 임금 격차에서 오는 마찰, 교육과 의료 시스템 확장 비용. 벨버가 자신도 모르게 작게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강연 시작부터 강조해온 통일 비용 문제를 저는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20년을 견딜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외환보유고 약 4,100억 달러, 세계 9위. 국가신용등급 AA, 정상수지 장기 흑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이 가진 위기 극복 경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한국은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통일 비용은 분명 큰 부담이지만 한국이 가진 재정 체력은 그 부담을 흡수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단계, 10년 차부터 20년 차. 이 구간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간입니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화면에 북한 지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차례로 켜졌습니다. 평안남도 산업단지, 함경남도 항만, 함경북도 자원단지, 평안북도 가공단지. 통합 후 10년이 지나면 북한 지역의 본격적인 산업 인프라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삼안남도의 새로운 반도체 후공정단지, 함경남도 동해안의 조선야드, 함경북도 무산의 철광석 광채, 평안북도 정주의 히토류 가공단지. 이 시설들이 한국 본토의 기존 산업 클러스터와 연결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벨트로 묶입니다. 청중석에서 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북한 지역 노동인구의 산업 참여율이 약 6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한국 통일부 추산 2천만 명 규모입니다. 이 노동력이 합류하면서 한국이 두려워하던 노동력 절벽 문제가 한 세대분 미뤄집니다. 동시에 북한 지역 자체가 새로운 내수 시장으로 떠오릅니다. 자전, 자동차, 건축자재, 식품, 의료 서비스, 통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백지 상태의 거대한 신규 시장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통합 한반도 국내 총생산의 30년 추정 곡선. 초기 10년 동안 일시적으로 꺾였던 곡선이 10년 차를 지나면서 가파르게 위로 솟구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통합 후 20년 차. 한반도 국내 총생산은 약 4조 5천억 달러 수준에 도달합니다. 분단 상태였던 2026년 기준 한국 국내 총생산 약 1조 9,300억 달러의 2배가 넘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5만 달러대로 회복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단계, 20년 차 이후, 그리고 마지막 구간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천천히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합 한반도의 6대 산업 클러스터가 이 시점에 완전히 가동됩니다.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방산, 자동차, 바이오. 모든 산업이 새로운 생산기지와 새로운 노동력, 새로운 자원 기반을 동시에 갖춘 상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수, 히토류 자체 공급망이 완전히 가동됩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첨단 소재 공급망을 갖춘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큰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6조 달러. 통합 후 30년 차. 한반도 국내 총생산은 약 6조 달러 규모에 근접합니다. 비교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일본 국내 총생산은 약 4조 2천억 달러, 독일은 약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통합 한반도가 30년 안에 일본과 독일을 모두 넘어서는 시나리오입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무어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감탄도 부정도 아닌 그저 깊은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화면 위에 또 다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6만 5천에서 7만 달러.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통합 후 30년 차 기준 약 6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대로 진입합니다. 이 수치는 G7 평균을 추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한반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G3 후보 자리에 오릅니다. 저는 잠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09년에 통일 한반도의 2050년 1인당 국민소득을 약 8만 7천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제 모델은 그보다 보수적입니다. 6만 5천에서 7만 달러대입니다. 약 20%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골드만삭스의 2009년 보고서 표지가 떠올랐고 그 위에 제 모델의 곡선이 겹쳐졌습니다. 두 곡선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두 모델의 결론이 다르지만 두 모델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히 같습니다. 통합 한반도는 G3 진입 가능 영역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대 위에서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발끝부터 등줄기까지 미세하게 솟구치는 어떤 열기였습니다. 합자로서 23년 동안 수많은 모델을 만들어 왔지만 한 국가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이런 감각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델이 그리는 곡선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가 데이터 앞에서 느끼는 자긍심과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곡선의 의미를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분단된 상태로도 이미 세계 15위 경제국인데 다음 곡선의 무게를 본인들도 짐작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다시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무력 통일, 흡수 내전, 외부 강대국의 군사 개입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이 숫자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통일은 한국인의 의지로, 한국인의 속도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합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1960년부터 2056년까지 96년에 걸친 한반도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추정 곡선이었습니다. 이 곡선을 보십시오. 1960년 80달러에서 시작된 곡선이 2026년 약 3만 7천 달러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2056년 통합 한반도 시나리오에서 약 7만 달러 수준에 도달합니다. 96년에 걸친 단일 국가의 성장 곡선으로 인류 경제사에서 비교 대상이 거의 없는 궤적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청중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곡선의 마지막 부분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곡선의 1960년부터 2026년까지의 부분입니다. 즉 한국이 이미 한번 460배 성장을 해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70년에 걸쳐 증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또 한번 도약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도약을 막을 수 있는 외부 변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4대 강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강연장 전체로 번지는데 채 1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버가 메모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좀 전까지의 도전적인 기색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잦아들 무렵 청중석 가장 뒷줄에서 한 동양인 남성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호명했습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부소장 왕샤오펜. 저는 그가 강연 내내 노트를 빼곡히 채우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 강연장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샤오펑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마티아센 박사,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는 잠시 자신의 노트를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방금 박사께서 보여주신 그 시뮬레이션, 자원, 인구, 산업, 군사를 한 모델 안에 넣고 통합, 한반도의 30년 경로를 추산한 그 모델.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연장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베이징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결론으로 도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짧은 탄성과 한숨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베버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왕샤오펑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묘한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23년 동안 학자로서 무대에 서면서 청중석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부소장이 공개석상에서 자기네가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학계가 그동안 의심해왔지만 누구도 확언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베이징 측이 직접 공개적으로 확인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답했습니다. 부소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베이징이 공식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신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샤오펑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베이징뿐이 아닙니다. 워싱턴도, 도쿄도, 모스크바도 같은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강연장이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 제가 풀어놓은 시뮬레이션은 사실 4대 강국의 정보기관과 외교 라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결론으로 알고 있었던 자료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료를 알면서도 왜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오늘 강연에서 정확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해 있었지만 어떤 시선도 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지도 회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데이터의 영역이 아니라 학자로서 제가 1년간 한반도를 들여다보며 느낀 한 가지 인상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강연장이 천천히 비어갔습니다. 시계는 오후 1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중 100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명함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짧은 질문을 던졌고, 누군가는 그저 가볍게 손을 흔들고 강연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무대 옆 책상 정리를 잠시 멈추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강연을 끝내기 직전 제가 청중에게 던졌던 결론이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70년간 한국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4대 강국에게는 안정적인 균형추였습니다. 그 균형추가 사라지는 날, 동북아 패권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시간을 끌려합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슬라이드에서 저는 마이크를 잠시 놓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한국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그날이 오면 한국은 G3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환상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박수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무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여성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지원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의 힘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자료가 사실은 한국 내부 추산보다 보수적입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숫자를 봅니다. 한국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비공개 시뮬레이션은 통합 후 30년차 한반도 국내 총생산을 약 7조 달러대로 추산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도 박사님 모델보다 약 2만 달러 정도 높게 잡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23년 동안 분쟁 지역 경제를 분석하면서 분석가가 가장 보수적으로 본 숫자가 정작 해당 국가 내부 추산보다 작게 나온 경우는 사실 드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종류의 묘한 자신감이 그 순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분단된 채로도 이미 세계 10대 경제국인 나라가 가진 진짜 자신감이군요. 이지원 박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악수를 청한 뒤 강연장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회전문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어떤 감각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자로서 한 나라를 1년간 분석하고도 정작 그 나라의 진짜 무게를 다 보지 못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강연장이 거의 비어갈 무렵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왕샤오펑 부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어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박사. 저는 그와 가볍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는 잠시 강연장 전체를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좀 전 강연 중 그가 청중석에서 던졌던 그 한 문장. 베이징도, 워싱턴도, 도쿄도, 모스크바도 같은 결론을 보고 있다는 그 발언. 그것이 오늘 강연의 진짜 결론이었습니다. 강연장이 완전히 비고 무대 위 조명도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노트를 천천히 손에 들었습니다. 1년간 한반도를 분석하면서 적어둔 메모와 데이터로 가득 찬 노트였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만년필로 한 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반도, 잠재력이 아니라 변수다. 만년필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는 그 순간
강연장 창문 너머로 오슬로의 안개비가 멈춰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흐릿했던 도시의 윤곽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분쟁 지역 경제를 분석해온 학자로서 저는 그 풍경 앞에서 한 가지를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이 가진 무게를 스스로 가장 늦게 깨닫는 흥미로운 나라라는 사실. 분단된 채로도 세계 10대 경제국에 올라선 나라가 만약 합쳐진다면 어디까지 갈지. 그 답은 오늘 강연의 모든 슬라이드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반도 바깥의 4대 강국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강연장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창밖에서 막 한 줄기 햇살이 안개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슬로의 5월, 비 그친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본 뒤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오직 한국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 데이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